안녕하세요. 천국의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제는 산으로 막혀 있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도 산이 있다. 능선이 하늘과 맞닿는 지점이 세상의 경계처럼 느껴진다. 정영자는 그 마을에서 태어나 22해를 살았다. 산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산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몸이 그것을 실감한 적은 없었다. 22살 늦은 봄 영자는 처음으로 시외버스를 혼자 탔다. 목적지는 속초였다. 사촌 언니가 그곳에서 횟집을 운영하며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영자의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녀도 더는 좁은 땅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배웅을 나오지 않았다. 대문 안쪽에서 손만 한번 흔들었다. 그것이 그 시절 이 마을 여자들이 딸을 보내는 방식이었다. 버스는 46번 국도를 타고 진고개를 넘었다. 그 길은 좁고 굽었다. 버스가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쏠렸다. 영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에 이마를 붙이고 밖을 내다보았다. 산 사면을 따라 버스가 올라갈수록 나무들이 아래로 내려갔고 구름이 점점 가까워졌다. 정상에 가까워졌을 때 안개가 끼었다. 앞이 보이지 않았다. 버스가 잠시 속도를 줄였다. 그 안개 속에서 영자는 알 수 없는 감각을 느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경계를 통과하는 것 같은. 자신이 지금 무언가 이전과 다른 세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예감 같은 것. 고개를 내려오기 시작하자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바다가 보였다. 영자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 창문 너머로 갑자기 시야가 열렸다. 산이 끝나는 자리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있었다. 녹색이 갑자기 청색으로 바뀌는 것처럼. 경계가 없었다. 그냥 어느 순간 바다였다. 수평선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수평. 산이 없었다. 능선이 없었다. 세상이 막히는 지점이 없었다. 지평이라 부를 수 없는 그 선이 눈이 닿는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그 선 너머에는 하늘만 있었다.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기뻐서도 아니었다. 무언가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 같았다. 자신 안에서 막혀 있던 것이 그 광경 앞에서 터지는 것 같았다. 버스 안에 다른 승객들은 아무도 창밖을 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영자만 홀로 울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창문에서 이마를 떼지 않은 채. 그 수평선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것 같았다. 세상은 막히지 않는다고. 어딘가에는 반드시 트인 곳이 있다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함이 내 삶에도 어느 날 찾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세상이 그런 약속을 지키는 일은 드물다. 영자의 이후 삶이 그것을 증명했다. 횟집 일은 곧했다. 새벽에 수산물을 받고 오전에 손질하고 오후부터 밤까지 손님을 받았다. 손이 항상 비린내를 품었다. 손톱 밑에 생선 비늘이 끼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는 일이 많아서 손등이 터고 갈라졌다. 사촌 언니는 그녀를 아끼면서도 부려먹었다. 그것이 그 시절 관계의 방식이었다. 그 집에서 남편 채봉철을 만났다. 중앙시장에서 생선을 부리는 일을 하던 남자였다. 덩치가 컸다. 어깨가 넓었다. 목이 굵어서 고개를 돌릴 때 전체가 같이 돌아갔다. 그 모습이 왜인지 믿음직스러웠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웃음이 잦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웃었다. 생선 상자를 나르다 발을 헛디뎌도 웃고 손님에게 핀잔을 들어도 웃었다. 그 웃음이 타고난 것이라는 게 느껴졌다. 그것이 좋았다. 영자는 웃는 일이 드문 사람이었다. 웃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웃을 여유를 가져본 적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인지 쉽게 웃는 사람 곁에 있으면 뭔가가 편안해지는 것 같았다. 그 편안함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 것인지 영자는 잘 몰랐다. 하지만 그 남자 곁에 있으면 숨이 더 고르게 쉬어졌다. 24세 결혼했다. 결혼식은 크지 않았다. 시장 근처 작은 예식장을 빌렸다. 영자의 어머니가 인제에서 왔고 봉철의 형제들이 왔다. 음식을 시장 음식점에서 조달했다.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영자는 그날 내내 표정이 굳어 있었다. 웃으려고 했는데 사진기 앞에만 서면 얼굴이 굳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봉철이 웃었다. 결혼 후 그들은 속초 시내 작은 셋방에 살았다. 방 2칸짜리였다. 작았지만 바다가 그리 멀지 않았다. 창문을 열면 소금기 있는 바람이 들어왔다. 영자는 그 냄새가 좋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다. 바다 냄새를 맡으면 오늘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봉철은 아침 일찍 나갔다. 시장이 새벽부터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영자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혼자 아침을 먹었다. 그 시간이 나쁘지 않았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조용히 먹는 것. 그것이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횟집에서 일할 때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 항상 누군가의 시간 안에서 움직였다. 지금은 달랐다. 그 조용한 아침들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때 영자는 미처 몰랐다. 봉철이 기침을 자주 하기 시작한 것은 결혼 이듬해였다. 처음에는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바닷가 바람이 매서워졌고 생선 창고 안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한기가 쌓이는 것이라고. 봉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기침을 하면서도 웃었다. 약국에서 가래약을 사다 먹으면서 이거 좀 지나야 낫는다고 했다. 하지만 기침은 줄지 않았다. 오히려 깊어졌다. 밤에 기침 소리가 심해지면 영자는 잠에서 깼다. 등을 두드려 줬다. 따뜻한 물을 가져왔다. 봉철은 물을 마시고 감사하다는 말 대신 웃었다. 그 웃음이 자꾸 영자의 가슴을 무겁게 했다. 봄이 되어서도 기침이 이어졌다. 병원에 가자고 했다. 봉철은 꺼렸다. 별거 아닌 것 같아서 병원비가 아깝다고 했다. 영자는 일주일을 조른 끝에 그를 읍내 내과로 데려갔다. 의사가 청진기를 댔다. 표정이 바뀌었다.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강릉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바깥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그 광경이 왜인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진단은 간암이었다. 그것도 초기가 아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다. 감각이 끊어지는 것 같았다.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이 머릿속에 연결되지 않았다. 봉철은 의사의 얼굴을 보다가 영자를 보다가 그래도 웃으려 했다. 그 반쯤 완성된 웃음이 영자의 가슴에 박혔다. 병원비를 감당하려면 일을 해야 했다. 봉철은 치료를 시작하면서 시장 일을 그만둬야 했다. 수입이 끊겼다. 영자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시장 한쪽에 작은 자리를 얻었다. 떡볶이와 어묵과 순대를 파는 분식 좌판이었다. 처음에는 좌판이었다. 차양막 하나 치고 철제 선반 2개를 놓았다. 가스버너 2개로 떡볶이 냄비와 어묵 국물을 동시에 끓였다. 자리가 좁았다. 몸을 돌리면 냄비에 닿을 것 같았다. 하지만 영자는 그 공간 안에서 효율을 찾아냈다. 손이 빨랐다. 어묵꼬치를 꿰는 속도, 떡볶이 국물을 젓는 타이밍, 순대를 썰어 접시에 담는 각도. 처음 한 달은 몸으로 익혔다. 2번째 달부터는 생각 없이 손이 움직였다. 그것이 숙련이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이 머리보다 빠르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시장 도매상에서 재료를 받아야 했다. 쌀떡을 주문하고 어묵 공장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 나가야 했다. 순대는 직접 삶아서 쓰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완제품을 사서 쓸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직접 만들겠다고 생각했다. 여유가 생기는 날은 오지 않았다. 봉철의 치료가 이어졌다. 항암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봉철은 먹지를 못했다. 구역질이 심했다. 그 덩치 좋던 몸이 3달 만에 눈에 띄게 가벼워졌다. 허리가 가늘어졌다. 뺨이 꺼졌다. 영자는 그것을 볼 때마다 부엌에서 오래 섰다. 무엇을 먹여야 할지 생각했다. 구역질이 덜한 음식, 소화가 쉬운 음식, 그러면서도 기력을 채워줄 음식. 죽을 쑤었다. 잣죽, 전복죽, 흰죽에 참기름 한 방울. 봉철이 한두 숟가락 먹고 그만두었다. 먹이지 못하는 것이 영자에게는 가장 큰 패배 같았다. 음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사랑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민석이 7살이던 해에 봉철은 입원했다. 영자는 낮에는 분식집을 열었고 밤에는 병원에 갔다. 민석을 옆집 아주머니에게 맡겼다.
그 아주머니가 좋은 사람이라 다행이었다. 아들에게 미안했다. 아버지가 아프고 어머니는 항상 없는 그 시절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억될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봉철은 다음 해를 넘기지 못했다. 민석이 12살이 되던 해 겨울 봉철은 세상을 떴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영자는 울지 않았다. 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음식을 나르고 손님을 맞고 서류를 챙겼다. 울 수 없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았다.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울지 않았다. 발인 날 아침 봉철의 관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영자는 처음으로 실감했다. 이 사람이 없다. 앞으로 이 사람 없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은 이미 수년 전부터 그녀를 단련시켜 왔다. 다만 고요했다. 어떤 종류의 고요함이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슬픔이 너무 커서 소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고요함이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영자는 분식집 뒷문 앞에 쪼그려 앉았다. 냄새가 났다. 기름 냄새, 파 냄새, 어묵 국물 냄새. 그녀가 수년째 매일 맡아온 냄새들이 거기 배어 있었다. 누군가 담배 한 개비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시장 옆 가게 아저씨였다. 영자는 받았다. 피워본 적이 없었다. 불을 붙이고 입술에 대었다. 쓴맛이 목을 긁었다. 기침이 나왔다. 눈이 따가웠다. 그래도 끝까지 피웠다. 그것이 영자가 피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담배였다. 그리고 봉철을 위한 가장 조용한 작별 인사였다. 민석을 혼자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웠다.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데려가기 어려웠다. 분식집을 닫으면 그날 수입이 없었다. 그 수입이 없으면 다음날 재료를 살 돈이 부족했다. 그 재료가 없으면 분식집을 열 수 없었다. 연결된 사슬이었다. 어느 하나를 끊으면 전체가 흔들렸다. 영자는 그 사슬을 한 번도 끊지 않았다. 아이가 열이 나도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서 먹이고 분식집을 열었다. 민석이 운동의 날이어도 오전에 잠깐 보고 후에는 가게로 돌아왔다. 학부모 상담에 가면 다른 어머니들이 여유 있게 앉아 있었다. 선생님과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영자는 앉자마자 일어났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가게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것이 부끄러웠는지 생각해보면 아니었다. 부끄러움을 느낄 여유도 없었다. 다만 민석에게 미안했다. 그 미안함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선명해졌다. 잘해줄 수 없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게 아니라 남은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면서 오히려 또렷해졌다. 민석이 29살이 되던 해 장가를 들겠다고 했을 때 영자는 며칠을 이상한 감정 안에서 지냈다. 기뻤다. 그것은 분명했다. 아들이 짝을 찾았다는 것, 혼자가 아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가장 깊은 안도감을 주었다.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아들 곁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데 그 기쁨 뒤에 다른 것이 있었다.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두려움이었다. 이제부터 자신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인가에 대한 본능적인 감지 같은 것. 아들이 결혼하면 아들은 이제 다른 가족의 중심이 된다. 영자는 그 가족의 주변부가 된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연스러운 것과 쉬운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며느리 유나리를 처음 만난 곳은 속초 시내 한 음식점이었다.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먼저 보았다. 손이 곱았다. 마디가 굵지 않고 손가락이 길고 얇았다. 손바닥이 휘었다. 손톱이 깨끗했다. 그 손에서 노동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영자의 손과 완전히 달랐다. 영자는 자신의 손을 흘긴 내려다봤다. 수십 년간 뜨거운 것을 잡아온 손이었다. 손금이 깊게 패여 있었다. 손가락 마디가 굵었다. 손끝이 두꺼웠다. 냄비를 잡을 때, 국자를 저을 때, 뜨거운 어묵꼬치를 빼낼 때 그 모든 온도들이 이 손에 기록되어 있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다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서로 다른 손이 한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때 영자는 아직 몰랐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영자는 오래 묵혀두었던 통장을 열었다. 분식집을 정리하면서 받은 권리금과 설비값 그리고 민석이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수십 년치의 절약이 한데 모여 있었다. 숫자를 확인했을 때 특별한 감흥이 오지 않았다.
그것이 숫자라는 게 실감되지 않았다. 수십 년의 새벽이 이 숫자가 된 것이라는 사실이 기쁨보다는 무게로 느껴졌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영자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집을 사야 했다. 아들 부부가 살 집. 전세로 시작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영자는 그것이 싫었다. 2년마다 이사를 다니는 삶을 자신이 살아봤다. 봉철이 떠난 이후 몇 년 동안 민석과 함께 3번을 이사했다. 이삿날 민석이 자신의 장난감 상자를 들고 서 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었다. 아이가 짐을 들고 있는 모습이 영자의 마음 어딘가에 상처처럼 박혀 있었다. 아들 부부에게는 그런 경험을 주고 싶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소 2곳을 돌았다. 속초 시내 아파트 단지들을 살펴봤다. 영자가 찾는 조건이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단지 안에 마당 같은 공간이 있을 것. 그리고 해가 잘 들 것. 해가 드는 집에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영자가 평생 믿어온 것이었다. 3번째 부동산에서 지금의 그 아파트를 소개받았다. 5층짜리 아파트의 4층. 동양이었다. 아침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다. 베란다에서 바다가 일부 보였다. 단지 안에 작은 놀이터가 있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꽉 찼다가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다. 이것으로 아들이 새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 생각 하나가 불러일으키는 감각이 너무 커서 손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떨린 것이었다. 명의는 자신의 이름으로 두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영자는 오래 생각했다. 불신이 아니었다. 며느리를 의심해서도 아니었고 아들에 대한 불만도 아니었다. 다만 분식집 20년이 가르쳐 준 것이 있었다. 미천을 완전히 내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사업에서든 관계에서든 자신이 설 최소한의 근거를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아파트는 그 근거였다. 노후에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이 집이 마지막 보루가 될 것이었다. 그것이 영자가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유지한 이유였다. 그 판단이 훗날 얼마나 결정적인 것이었는지를 그때의 영자는 아직 몰랐다. 민석과 나리가 그 아파트로 들어온 것은 결혼식 다음 달이었다. 영자는 입주 전에 미리 집을 청소했다. 혼자 왔다.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바닥을 닦고 욕실 타일 사이 줄눈을 칫솔로 청소했다. 냉장고 안을 닦고 빌트인 가스레인지 위를 벗겨 기름때를 제거했다. 새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 입주자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영자는 그것을 하나씩 지웠다. 이 공간이 완전히 새 것이 되기를 바랐다. 아들 부부가 들어왔을 때 낡은 것의 기운이 남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삶의 새 국면은 깨끗하게 시작해야 한다. 반나절 동안 청소를 마치고 영자는 베란다에 나가섰다. 바다가 보였다. 흐린 날이었다. 수평선이 안개 속에 희미했다. 그래도 거기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영자는 거기 오래 서 있었다. 이 집에서 아들이 살고 이 집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집에서 새 가족이 자라날 것이었다. 자신은 그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었다. 기반을 닦은 사람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그때의 그녀는 생각했다. 손자 최지훈이 태어난 것은 이듬해 이른 봄이었다. 영자는 민석에게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를 탔다. 창밖으로 속초 시내가 흘러갔다. 이른 아침이었다. 시장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각이었다. 생선 상자들이 오가고 있었다. 봉철이 일하던 자리가 보였다. 아직도 그 자리에 생선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봉철 손자가 태어났어. 생각이 그쪽으로 흘렀다가 돌아왔다. 신생아실 유리 앞에 섰을 때 영자는 먼저 얼굴 생김새를 살폈다. 어느 쪽을 닮았는가? 봉철을 닮았는지 민석을 닮았는지. 아직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은 주름지고 붉어서 누구를 닮았는지 알기 어려웠다. 그래도 눈의 형태가 보였다.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이 봉철을 닮은 것 같았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 이번에는 왜 나오는지 알았다. 봉철이 보고 싶었다. 이 아이를 안아봤으면 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 허리가 굵고 웃음이 잦던 그 남자가 이 아이를 들어 올렸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이가 웃으면 더 크게 웃고 아이가 울면 당황해서 쩔쩔맸을 것이었다. 영자는 유리 앞에서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다. 지우는 자주 알았다.
첫 겨울부터 감기를 달고 살았다. 소화가를 들락거렸다. 항생제를 먹였다 끊었다 했다. 돌이 지나도 식욕이 왕성하지 않았다. 또래 아이들보다 체중이 덜 나갔다.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았다. 나리는 유기농 식품을 찾았다. 국산 쌀로 만든 이유식, 첨가물 없는 간식.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열심히 보았다. 최신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그 노력이 진심이라는 것을 영자도 알았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아이가 허약해 보였다. 이유식이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영자가 보기에 지우는 국물이 필요한 아이였다. 뼈를 우려낸 진한 국물, 몸 안에 기운이 빠져나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음식. 그 생각이 영자 안에서 자랐다. 어느 날 밤 영자는 결심하고 시장에서 사골을 사왔다. 등뼈와 사골 한 세트. 도축 당일 것을 파는 정육점 주인이 좋은 것으로 골라 주었다. 영자는 그것을 들고 아파트로 올라갔다. 큰 솥을 꺼냈다. 분식집 시절부터 쓰던 양은 솥이었다. 바닥이 두껍고 손잡이가 묵직했다. 이 솥이 수십 년 동안 무수한 것들을 끓었다. 국물, 떡볶이에 양념, 순대를 데우는 물, 어묵 국물, 그리고 감기에 걸린 민석을 위해 끓인 생강차. 이제는 손자를 위한 사골 국물이 들어갈 차례였다. 뼈를 찬물에 담갔다. 핏물을 뺀다. 찬물에 담가 두어 시간, 물을 갈고 또 두어 시간. 이 과정을 2번 반복해야 잡내가 없어진다. 영자는 그 시간 동안 부엌 선반을 닦고 냉장고 안을 정리했다. 손을 쉬게 두지 않았다. 손이 멈추면 생각이 많아졌다. 밤 10시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렸다. 첫 번째 삶기였다. 물이 끓어오르면 하얀 거품이 올라온다. 핏물과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국자로 건져냈다. 끊임없이 올라왔다. 건지고 또 올라오고 또 건졌다. 이 과정이 귀찮다고 생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물에서 잡내가 났다. 아이에게 줄 것이었다. 대충 할 수 없었다. 거품이 잦아들면 물을 버리고 뼈를 씻었다. 다시 물을 붓고 불을 낮췄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끓이되 팔팔 끓이면 안 됐다. 국물이 탁해진다. 뼈 안에 진액이 우러나오려면 낮은 열이 오랜 시간 작용해야 했다. 가스불을 가장 약하게 낮추고 뚜껑을 살짝 비틀어 놓았다. 솥에서 낮은 소리가 났다. 보글보글도 아니고 졸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소리. 솥이 혼자 일하는 소리.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자정이 넘었다. 솥 앞에 가서 국물 색을 확인했다. 아직 맑았다. 더 끓여야 했다. 다시 소파로 돌아왔다. 텔레비전을 낮게 틀어두었다가 껐다. 소리가 오히려 졸음을 부르는 것 같았다. 새벽 2시. 국물이 뽀얗게 변하기 시작했다. 뼈 속 칼슘과 콜라겐이 녹아나오는 것이었다. 이 빛깔을 처음 봤을 때 영자는 항상 마음이 차분해졌다. 오래 기다린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국물을 따로 덜어냈다. 그릇에 담아 식혔다. 다시 물을 붓고 2번째 끓이기를 시작했다. 같은 뼈로 2번, 3번을 고아야 제대로 된 진액이 나온다. 새벽 4시. 창밖에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다. 속초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창틈으로 소금기 있는 냄새가 들어왔다. 부엌에 서서 그 냄새와 국물 냄새가 섞이는 것을 맡으며 영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아이가 이것을 먹겠지.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도 있다. 아이들은 새로운 맛에 경계심을 품는다. 하지만 2번, 3번 먹다 보면 몸이 그것을 기억한다. 몸이 기억하는 맛은 평생 그 사람 안에 남는다. 영자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손자의 몸 어딘가에 자신이 끓인 것이 남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 아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종류의 사랑이었다. 아침이 되었다. 국물 위에 기름이 굳었다. 하얗게 굳은 층. 영자는 숟가락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아이가 소화하기 쉽도록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충분히 걷어내야 했다. 걷어낸 기름을 따로 모았다. 버리지 않았다. 나물을 볶을 때 넣으면 고소한 향이 났다. 완성된 국물을 유리 그릇에 담아 냉장고에 넣으면서 영자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 지훈에게 줄 것이 생겼다. 그날 아침을 영자는 오래 기억하게 된다.
3월의 속초 아침이었다.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빛의 색깔이 달랐다. 겨울 햇살이 낮고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반면 3월의 빛은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들어왔다. 부엌 창문을 통해 그 빛이 솥 위에 떨어지고 있었다. 영자는 솥 앞에 서 있었다. 간밤에 끓여 냉장고에 넣어 두었던 국물을 다시 꺼내 약하게 데우고 있었다. 지훈에게 먹이기 좋은 온도로 맞추려면 천천히 데워야 했다. 너무 뜨거우면 아이가 먹지 못했다. 발소리가 들렸다. 안방에서 나오는 소리였다. 슬리퍼 끄는 소리. 날이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부엌으로 들어섰다. 카디건을 어깨에 걸쳤고 머리카락이 한쪽으로 눌려 있었다.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오다 솥을 보았다. 영자는 그 시선이 솥 위에 멈추는 것을 느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 같았다. 잠이 덜 깬 눈이 솥 위에 국물을 보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이 보였다. 그 판단이 눈꼬리의 미세한 움직임으로 드러났다. 어머니, 우리 손주가 좋아하겠지. 목소리가 낮았다. 너무 기름져 보이네요. 이런 거 괜찮아. 애먹이면 안 돼요. 영양 만점이란다. 영자는 국자를 우리 내려놓았다. 손주가 좋아하겠지. 소리가 너무 나지 기름져 않도록 보이네요. 천천히. 괜찮아. 나리를 영양 보았다. 만점이란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들으려 했다. 한 글자만 물었다. 왜? 그 물음이 방어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 순수하게 이유를 묻는 것이 되기를 바랐다. 나리는 설명했다. 사골에는 인성분이 많아요. 인이 많으면 몸 안에서 칼슘과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특히 성장기 아이에게 철분 흡수가 방해받으면 빈혈이 생길 수 있어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사골국을 영아에게 먹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꼭 먹이셔야겠어요. 말투가 차분했다. 개인적인 감정이 실리지 않은 것처럼 들렸다.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영자는 들었다.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솥 안을 들여다보았다. 뽀얀 국물이 낮은 온도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젯밤 자정이 넘을 때마다 소파에서 일어나 상태를 확인했던 그 시간들. 새벽 4시 창밖의 어둠 속에서 국물 색이 변하는 것을 지켜봤던 것. 그 모든 시간이 이 국물 안에 녹아 있었다. 차라리 어머님 드세요. 저 이건 제 아들 못 먹이겠어요. 죄송하지만. 전혀 죄송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억지로 먹으라고 권하기도 머뭇거려졌다. 며느리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아, 나도 괜찮은데. 이거 손주 주려고 만든 건데. 어머님 손주 사랑하시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처분할게요. 이거 사실 어머님한테도 안 좋아요. 먹을 사람이 없네요. 나리의 말이 끝났다. 그리고 나리가 냄비 손잡이를 잡았다. 영자는 그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또는 하지 않았다. 그 경계가 지금도 불분명하다. 뭔가를 말하려 했는지 아니면 말하는 것을 포기했는지. 어쩌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었을 수도 있다.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 냄비가 싱크대로 옮겨졌다. 뚜껑이 열렸다. 솥이 기울었다. 소리가 났다. 쏟아지는 액체 특유의 배수구 방향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소리. 뽀얀 것이 검은 구멍 속으로 사라졌다. 천천히가 아니었다. 기울어진 솥이 비워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는데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다. 솥이 비어가면서 그 소리도 줄어들었다. 마지막 남은 국물이 배수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가장 작았다. 가장 작은 소리가 가장 오래 귀에 남았다. 나리는 빈 솥을 설거지통에 넣었다. 물을 틀었다. 솥 안을 헹궜다. 그것도 일상적인 동작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사람의 담담함이 있었다. 요즘 육아는 과학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다. 영자는 창가로 갔다. 서서 바깥을 내다보았다. 속초 시내가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자동차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간밤에 솥 앞에서 보낸 시간들이 차례로 떠올랐다. 새벽 1시, 2시, 4시. 소파에서 졸음과 싸우면서 솥소리를 들었던 것. 뽀얀 국물이 완성되었을 때 느꼈던 차분한 만족감. 기름을 걷어내던 아침의 빛. 그것들이 이제 배수구 어딘가에 있었다.
국물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버려진 것 같았다. 정확하게는 그 시간들이 담고 있던 의도가 손자에게 닿으려 했던 것이 닿지 못하고 사라진 것이. 영자는 자신이 슬프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억울함인지 서러움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나리는 이미 다른 것을 하고 있었다. 영자는 자신이 이 부엌에서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다. 한 공간 안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 그날 이후 나리는 자주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 방식은 언제나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었다. 정보의 형태로 왔다.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좋대요. 어머니 제가 읽은 글에서는 이런 방법을 권했어요. 어머니 친구네 아이는 이렇게 먹였더니 잘 먹더래요. 각각의 말이 단독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쌓이기 전까지는. 영자는 자신이 점점 이 집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권한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식사 준비를 할 때 재료를 고르는 것도, 지훈의 간식을 챙기는 것도, 아이의 잠옷을 고르는 것도. 매번 나리의 기준이 되었다. 나리의 기준이 틀린 것인가? 영자는 그 질문을 자꾸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들인가? 아마도 아닐 것이었다. 공부한 것이었고 찾아본 것이었고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그 진심을 영자는 의심하지 않았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방식이 옛 방식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옛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논리로 진행되는 것. 그 논리 안에서 영자는 아이에게 해로운 것을 먹이려 한 사람이 되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이 아팠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 사골국을 끓인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허약하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밤새 지키면서 끓인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배숙으로 사라졌다. 마음이 배숙으로 사라지는 것. 그것이 영자가 그날 배운 것이었다. 나리가 친구에게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 건 며칠 후였다. 영자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방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였다. 나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처음에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전화 통화 소리는 배경 소음처럼 처리되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들렸다. 완전 옛날 사람이야.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다.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도 웃는 것 같았다. 맞장구를 치는 소리가 들렸다. 나리의 웃음이 더 커졌다. 시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설명하는 것 같았다.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목소리였다. 영자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았다. 무언가가 나오고 있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화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 알았다. 옛날 사람. 그 표현이 귀에 걸렸다. 그것이 틀린 말인가? 영자는 옛날 사람이 맞았다. 새벽에 일어나 밀가루를 반죽하고 솥을 걸고 뼈를 끓이고 기름을 걷어내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육아 정보를 검색하는 대신 자신의 경험과 감각으로 아이를 돌보려는 사람. 그것이 그렇게 우스운 것인가? 우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다만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 방식이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신이 앉아있는 공간에서 들릴 만큼 거리낌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묵직하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닐 것이었다. 영자는 그것을 계속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 것이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시어머니가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이 그녀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자연스럽다는 것이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영자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화면을 계속 보았다. 방 쪽에서 나리의 웃음이 들렸다가 잦아들었다. 통화가 끝난 것 같았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영자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더 조여들었다. 발 아래 땅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았다. 지훈이 열이 난 것은 5월 어느 날이었다. 봄이 지나면서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아침에 서늘하다가 오후에 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그런 날씨에 어린아이들이 자주 앓았다. 체온 조절이 어른처럼 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오전부터 칭얼거렸다. 민석이 출근한 뒤였다. 나리는 저녁에 친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지훈이 열이 나면서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나리가 짜증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숨기려 했지만 영자의 눈에는 보였다.
영자가 말했다. 내가 보고 있을게. 나리가 잠깐 생각하는 기색이었다가 말했다. 어머니 병원 먼저 가야 해요. 물론이지. 소아과에 갔다. 편도가 약간 붓고 열감기라는 진단이었다.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 돌아왔다. 나리가 친구에게 늦는다고 연락하고 잠깐 외출했다. 지훈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영자는 아이 곁에 앉았다. 이마에 손을 얹었다.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다. 아이의 뺨이 밝았고 눈이 약간 풀려 있었다. 그 눈이 영자를 보았다. 할머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눈빛이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 아직 국물이 남아 있었다. 사골이 아니었다. 닭 한 마리를 고아서 만든 것이었다. 사골 사건 이후로 영자는 사골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닭을 고았다. 통마늘을 잔뜩 넣고 오래 고운 것이었다. 아이 열이 날 때 식욕이 없어도 넘어가는 종류의 음식이었다. 냄비에 국물을 옮겨 담고 약한 불을 올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너무 빨리 올리면 국물이 한쪽만 뜨거워지고 나머지는 차가웠다. 고르게 데워야 했다. 국물이 따뜻해지는 동안 작은 도자기 그릇을 꺼냈다. 영자가 쓰던 그릇이었다. 시장에서 오래전에 산 것인데 두께가 적당하고 열을 오래 유지했다. 아이가 먹기 좋은 크기였다. 국자로 국물을 그릇에 담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숟가락을 그릇 안에 담갔다가 꺼냈다. 뜨거운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숟가락 뒷면을 손목 안쪽에 댔다. 약간 뜨거웠다. 조금 더 식혀야 했다. 숟가락을 들어 입 가까이 가져갔다. 후 하고 불었다. 그것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어 있던 것이었다. 뜨거운 음식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입술을 오므리는 것. 어머니가 그렇게 했고 그 어머니의 어머니가 그렇게 했을 것이었다. 이 땅의 여자들이 아이에게 음식을 줄 때 해온 행동이었다. 어머니,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영자는 숟가락을 든 채 굳었다. 나리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었다. 외출해서 돌아온 것이었다. 부엌 쪽으로 오다가 그 장면을 본 것이었다. 나리의 얼굴에 공포가 있었다.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 진짜 두려움이 있었다. 어머님,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이 이런 경로로 전파된다고요. 제가 아이 먹는 음식은 입으로 불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미니 손선풍기도 3개나 사놨잖아요. 어머님 왜 매번 잊으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유아기에 구강 세균이 옮겨지면 평생 얘는 충치랑 사는 거예요. 치과 치료를 달고 살아야 하고요. 최근 소아치과 학회에서 경고했다는데도 왜 매번 이러세요? 왜? 나리가 말하는 내용들이었다. 말이 이어졌다. 영자는 듣고 있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그대로 허공에 있었다. 내려놓을 타이밍을 찾으면서 그러면서도 듣고 있었다. 나리의 말이 틀린 것인지 생각했다. 그 내용 자체는 아마도 맞을 것이었다. 연구된 것이었다. 영자가 반박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이 있었다. 제발 애한테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이상한 것. 숟가락을 아이 입 가까이 가져가기 전에 식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된 순간이었다. 나는 국이 뜨거울까봐.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어머니와 할머니들이 해온 행위가 이상한 것의 목록에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나리는 지훈의 그릇을 가져갔다. 지훈이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작은 손이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인지 그냥 반사적으로 손이 뻗어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것을 영자는 보았다. 그리고 아들 민석을 보았다.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태블릿을 보고 있었다. 그 소리들이 들렸을 텐데. 아내의 목소리가 그렇게 컸는데. 시선을 들어 부엌을 보았다가 다시 태블릿으로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자는 아들의 눈과 잠깐 마주쳤다. 그 눈 안에 미안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색함은 있었다. 어서 이 상황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눈이었다. 영자는 도마 앞으로 돌아섰다. 아무것도 없는 도마 위를 바라보았다. 나리의 말보다 버려진 국물보다 지훈의 손이 허공에서 멈추는 것보다 아들의 그 눈이 가장 오래 가슴에 걸렸다. 엄마라는 단어를 불러주기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그게 전부였는데. 그날 밤 영자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에서 속초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창틈으로 소금기 있는 공기가 들어왔다. 봄 끝자락의 밤 공기였다. 차갑지 않았지만 따뜻하지도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아파트는 내가 산 것이다. 이 공간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나는 이 공간에서 왜 이방인 같은가? 그 물음이 머릿속에서 돌았다. 자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감각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영자는 알고 있었다. 서서히 온다. 매일 조금씩 깎여 나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발 아래 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그 땅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해 보려 했다. 버려진 국물, 논문이 들어간 말, 옛날 사람이라는 비웃음, 이상한 것이라는 표현, 아들의 침묵. 각각은 작았다. 하나씩 보면 견딜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쌓인 것을 한꺼번에 보니 달랐다. 이것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방향. 내 방식은 틀렸다는 방향. 내가 여기 있어도 되지만 조용히 있으라는 방향. 영자는 그 방향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를 생각했다. 자신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몸은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이 공간 안에서 숨만 쉬는 것.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됐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왔다. 봉투가 나온 것은 여름이 시작되던 주말 저녁이었다. 나리가 삼겹살을 구웠다. 상추와 깻잎을 씻어 소쿠리에 담았다. 생마늘을 얇게 썰어 접시에 올렸다. 된장에 참기름을 넣어 쌈장을 만들었다.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졌다. 영자는 그 준비를 보면서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했다. 나리가 이렇게 공을 들여 상을 차리는 날이 많지 않았다. 주말이라도 보통은 간단하게 차리거나 배달을 시켰다. 오늘의 이 공들임이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자는 알았다. 다른 무언가의 준비였다. 식사가 시작됐다. 이야기가 오갔다. 지훈이 요즘 말이 늘었다는 것,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었다는 것. 민석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이야기했다. 영자는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리가 자리에서 잠깐 일어났다가 돌아왔다. 봉투가 식탁 위에 놓였다. 흰 봉투였다. 두꺼웠다. A사 용지 여러 장이 들어있을 만한 두께였다. 봉투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나리가 봉투를 영자 쪽으로 밀었다. 영자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두께, 이 상황, 이 말투. 법무사가 만든 서류였다. 진명의 이전이었다. 봉투를 열었다. 증여계약서였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인쇄된 조항들이 있었다. 아파트의 주소, 면적, 등기번호. 증여인과 수증인의 이름을 적는 칸. 수증인의 이름에는 이미 민석과 나리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나리가 설명했다. 증여세 구간, 공시지가 기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지금 하면 절세 효과가 크고 어머님 지금 세금 낼 돈도 없으시잖아요. 어머니 노후에도 이곳에서 함께 살 수 있어요. 영자는 들었다. 말이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내용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대신 서류 위에 다른 것들이 겹쳐 보였다. 밤새 끓인 국물이 배숙으로 사라지던 순간 숟가락을 들고 허공에 굳어있던 자신의 손. 아들이 태블릿에서 시선을 들었다가 돌리던 그 눈.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것들이 이 서류와 같은 것이었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들이었다. 민석이 말했다. 엄마 그냥 해. 짧은 말이었다. 단호하지 않았다. 귀찮다는 것이 담겨 있었다. 어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한다는 것이. 영자는 아들을 보았다. 그냥 해. 이 집을 내 이름에서 너희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된 말이었다. 자신이 수십 년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집을, 밤새 솥 앞에서 버티며 국을 끓이던 공간을, 손자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배우던 곳을 그냥 해. 영자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생각해 볼게.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흔들리는 목소리는 이 자리에서 약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차분하게 말했다. 나리가 잠깐 영자를 보았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민석도 잠깐 영자를 봤다가 접시를 내려다봤다. 식탁 위에 공기가 달라졌다. 영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맛이 없었다. 물에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영자는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두 잠든 뒤였다. 아파트가 고요해졌다. 냉장고 소리, 창밖 바람 소리만 들렸다. 봉투는 치워져 있었다. 나리가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가져간 것이었다. 영자는 아무것도 없는 식탁 위를 바라보았다. 서류에 사인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고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두려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집이 아들 부부 앞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영자는 인생을 길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나쁜 일들을 방비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나쁜 쪽을 생각해 보았다. 집이 그들 이름이 된 이후 영자가 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었다. 혹은 이 집에서 자신이 더 주변부로 밀릴 수 있었다. 지금도 이방인 같은데 그때는 법적으로도 이방인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야 할 생각이 있었다. 지금도 이방인 같다. 지금도 이미 그렇다. 집이 자신의 이름이면서도 이방인이다. 그렇다면 이름이 바뀌어서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달라지는 것이 딱 한 가지였다.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 그 권한이 지금 자신에게 있었다. 영자는 그 권한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각이 한 방향으로 모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다. 모두 자고 있었다. 지훈도 자고 있었다. 민석도, 나리도. 아파트 전체가 잠든 숨을 쉬고 있었다. 영자는 세수를 했다. 거울 앞에 섰다. 69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이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여 있었다. 눈 아래가 어두웠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탓이었다. 볼살이 조금 처져 있었다.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 얼굴을 평생 달고 산 사람만 알 수 있었다. 이 얼굴 아래 20년의 분식집이 있었다. 남편의 병원비가 있었다. 민석을 혼자 키운 것이 있었다. 시장 새벽이 있었다. 도마 위에서 수십 년이 있었다. 그리고 지훈을 위해 밤새 지킨 솥이 있었다. 영자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볼 것이 다 보였다. 옷을 갈아입었다. 흰 블라우스, 감색 카디건.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어디에 가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다. 아파트를 나왔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내려가는 동안 벽면을 바라보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속초의 아침 공기가 얼굴에 닿았다. 시원했다. 아직 해가 낮게 있었다. 아파트 단지 안 나무들이 여름 초입에 초록을 지니고 있었다. 나뭇잎이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작은 놀이터 모래밭에 아직 아이들이 없었다. 영자는 단지를 빠져나와 길을 걸었다. 부동산 사무소까지는 걸어서 5분이었다. 그 길을 알았다. 이 아파트를 살 때 수차례 왔던 길이었다. 발이 그 방향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무소 문을 열었다. 소장이 자리에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이 아파트를 살 때 거래했던 바로 그 소장이었다. 몇 년 사이에 머리가 조금 더 휘어졌다. 소장이 영자를 알아보았다. 차를 내밀었다. 영자는 받았다. 앉았다.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소장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놀라움이었다. 금매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무게를 그가 알기 때문이었다. 금매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소장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영자도 설명하지 않았다. 서류 작업이 시작됐다. 매물 등록 서류, 위임장, 신분증. 영자는 하나씩 확인했다. 작은 글씨들을 읽었다. 서두르지 않았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인해야 했다. 이 서류에 적힌 내용이 영자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었다. 사인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어젯밤 식탁에서 봉투 속 서류를 보았을 때와 달랐다. 이 서류에는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누가 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해서 하는 것이었다. 그 차이가 손의 상태에서 드러났다.
사무소를 나오면서 영자는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 수평선이 보였다. 여름 아침에 바다는 색이 진했다. 짙은 파란색이었다. 안개 없이 선이 또렷했다. 영자는 그 선을 보며 잠깐 섰다가 걸음을 옮겼다. 집이 팔리는데 열흘이 걸렸다. 금매로 내놓았지만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추지 않았다. 이 아파트의 가치를 영자는 알았다. 바다가 보이는 위치, 단지의 환경, 층수. 적정 가격이 있었다. 그것보다 조금 낮게 했다. 빨리 팔되 헐값에 내놓지는 않았다. 그것도 일종의 자존심이었다. 계약이 이루어진 날 영자는 사무소에서 서류를 마무리하고 나왔다. 사무소 앞 벤치에 잠깐 앉았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었다. 서류가 끝났다. 집이 팔렸다. 이제 다음이 있었다. 다음이 무엇인지는 이미 정해놓은 것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 영자는 시장을 지났다. 아침 시장이 한창이었다. 생선 가게들이 즐비했다. 생선 냄새가 났다. 봉철이 일하던 냄새와 비슷했다. 비린하고 짭조름했다. 영자는 생선 가게 앞에서 발을 멈췄다. 가자미가 있었다. 봉철이 좋아하던 것이었다. 살이 두껍고 뼈가 굵지 않은 생선. 가자미 조림을 하면 봉철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다. 영자는 가자미 한 마리를 샀다. 아파트로 올라가서 조림을 할 것이었다. 아들 부부와 지훈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오늘 이날을 자신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싶었다. 아파트에 돌아왔을 때 아들 부부가 일어나 있었다. 나리가 지훈에게 아침을 먹이고 있었다. 민석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갔다. 가자미를 손질했다. 비늘을 긁고 내장을 제거했다. 물에 씻고 칼집을 넣었다. 물을 썰었다. 양념을 만들었다. 간장과 고춧가루와 마늘과 생강. 비율이 중요했다. 이 비율을 영자는 레시피가 아닌 손으로 알았다. 이만큼의 간장, 이만큼의 고춧가루.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다. 조림이 냄비 안에서 끓기 시작했다. 냄새가 퍼졌다. 고소하고 짭짤한 냄새. 부엌 밖으로 흘러나가는 냄새. 민석이 말했다. 엄마 뭐해? 영자는 냄비를 보면서 대답했다. 가자미 조림. 그것이 두 사람이 그날 아침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나리는 지훈을 데리고 어린이집에 가고 돌아왔다. 민석은 외출했다. 아파트가 영자 혼자 있는 공간이 됐다. 영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많지 않았다.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치고 물건이 적었다. 분식집을 접으면서 많은 것을 버렸다. 이 아파트로 올 때도 필요한 것만 가져왔다. 큰손, 도자기 그릇 몇 개, 옷가지들, 사진첩, 그리고 어딘가에서 가져온 편지지 두어 장. 사진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 봉철의 사진이 있었다. 생선을 불이다 찍힌 것이었다. 손에 무거운 상자가 들려있고 이마에 땀이 번들거렸다.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사진에서도 웃고 있었다. 영자는 그 사진을 오래 보았다. 말을 걸고 싶었다. 당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이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했겠냐고. 그 남자는 아마 별 대수롭지 않게 웃고 말았을 것이다.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는 쪽이 아니었다. 하지만 웃음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그에게는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 곁에 있었으면 했다. 사진첩을 덮었다. 가방에 넣었다. 편지지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을 더하면 길어질 것이었다. 길어지면 전달이 안 됐다. 두 줄을 썼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펜을 내려놓았다. 편지를 식탁 위에 두었다. 가방을 들었다. 현관 앞에 잠깐 섰다. 이 집의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닫는 것이었다. 이 문을 처음 열었던 날을 기억했다. 입주 전날 혼자 청소하러 왔을 때 빈집 안으로 들어서던 첫 발걸음. 그때 여기서 아이가 자라고 가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한 것은 이루어졌다. 다만 자신이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었다. 문을 당겼다. 닫혔다. 계단을 내려갔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계단을 걷고 싶었다.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발 아래로 전달되는 딱딱한 감촉을 느꼈다. 콘크리트였다. 단단한 것이었다. 1층에서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아파트 단지 안길을 걸었다. 아직 아이들이 없었다. 놀이터 모래밭이 비어 있었다. 지훈이 저기서 자주 놀았다. 모래를 퍼서 양동이에 담고 그것을 뒤집어서 모양을 만들었다. 영자가 그 옆에 앉아서 봤다. 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노는 동안 영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냥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이 좋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간. 단지 출입구를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아파트가 보였다. 창문들이 있었다. 지훈의 방이 있는 창문이 어디인지 알았다.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아이는 지금 어린이집에 있었다. 영자는 오래 서 있지 않았다. 걸음을 옮겼다. 동생 집은 시장 근처였다. 버스를 한번 타면 됐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각자의 가방을 들고 각자의 생각을 하고 있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버스가 왔다.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속초 시내가 흘러갔다. 이 길을 수없이 오갔다. 분식집으로 병원으로 시장으로.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었다. 동생 집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동생이 나왔다. 영자보다 5살 아래였다. 얼굴이 영자를 닮았다고 사람들이 자주 말했다. 뼈대가 비슷했다. 동생이 영자를 보았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문을 열었다. 영자가 들어갔다. 동생의 방은 작았다. 창문 하나가 골목을 향하고 있었다. 채광이 좋지 않았지만 시끄럽지 않았다. 아래로 시장 골목이 보였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작은 국밥집이 있었다. 영자는 짐을 내려놓았다. 방 안을 둘러보았다. 오래 이 공간에 있을 것은 아니었다. 일단 여기서 시작하고 나중에 제대로 된 자신의 공간을 구할 것이었다. 지금 당장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았다. 괜찮았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다. 동생이 차를 끓였다. 둘이 앉았다. 차를 마셨다. 말이 없었다. 동생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세세히 묻지 않았다. 영자의 사정을 대략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묻지 않아도 되는 사이였다. 오래 살아온 자매 사이에서는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영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다. 골목에서 소리가 들렸다. 생선 가게 주인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 채소 가게에서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 아침 손님을 맞는 국밥집 소리. 살아있는 소리들이었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위안이 됐다.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다. 자신이 아파트에서 나왔어도 자신이 어디에 있든 세상은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무정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든든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도 세상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것이. 동생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밥은? 영자가 대답했다. 나중에. 그것이 전부였다. 아파트 매매 대금이 통장으로 들어온 날 영자는 그 숫자를 보면서 한참 앉아 있었다. 큰 숫자였다. 평생 이런 숫자를 한 번에 본 적이 없었다.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하루하루 몇만 원씩 쌓인 돈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 숫자가 하루에 통장에 들어온다는 것이 실감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냥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 아파트였다. 그 아파트는 영자가 수십 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고 늦게 잠든 결과였다. 손이 굳은 살이 박이고 손마디가 굵어지고 손등이 터고 갈라진 것들의 합산이었다.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영자는 며칠을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재무 결정이 아니었다. 이 결정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일이었다. 노후를 위한 부분은 분리했다. 자신이 살 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월세도 됐다. 보증금도 됐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 그것만 있으면 됐다. 나머지가 문제였다. 아니, 문제가 아니었다. 이미 답이 있었다. 오래 전부터 있었던 답이었다. 지훈에게 주어야 했다.
이 아파트를 살 때부터 영자는 이 집이 언젠가 손자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들 부부에게 주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의 발로 설 수 있는 어른들이었다. 지우는 달랐다. 아직 세상에 발을 딛지 못한 아이였다.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최소한의 발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처음부터의 계획이었다. 아들 부부가 증여를 요구했을 때 거절한 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다른 사람 앞으로 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민석과 나리에게는 처음부터 이 집이 가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을 그들이 알았다면 저 봉투를 꺼냈을까? 알 수 없었다. 중요하지 않았다.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미성년자 명의의 부동산 증여를 상담했다. 법무사가 설명했다.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법정 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부모가 거절하더라도 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을 직접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금을 증여하고 아이 명의 계좌의 신탁 형태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영자는 하나씩 물었다. 법무사는 하나씩 답했다. 이해될 때까지 물었다. 결국 선택한 방법은 이랬다. 금전을 아이 명의의 신탁 계좌에 넣되 지훈이 25살이 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 과정에서 민석과 나리가 개입할 여지는 제한됐다. 지훈이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것으로 찾아갈 수 있는 구조였다. 서류가 준비되었다. 사인하는 날 창밖으로 속초 시내가 보였다. 영자는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수중인 이름칸에 지훈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다. 한자로 쓰인 이름. 봉철이 생전에 지어주려고 생각해 두었던 이름이었다. 지훈. 지혜롭게 훈훈하게. 그 이름을 결국 봉철이 지어주지 못했다. 민석이 아버지 길에 맞춰 그 이름을 썼다. 영자는 이름 위에 잠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사인했다. 손이 가벼웠다. 어떤 서류에 이름을 쓰느냐에 따라 손의 상태가 이렇게 다른 것이었다. 남이 밀어서 하는 것과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의 차이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것이었다. 사무소를 나왔다. 서류가 완성됐다. 이것이 처음부터 자신이 하려던 것이었다. 이제 됐다. 아들에게 전화가 온 것은 새집 주인이 아파트를 방문한 직후였다. 민석의 목소리였다. 목소리에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당혹, 분노 그리고 그 아래 어딘가에 상처가 있었다. 말들이 쏟아졌다. 아니 엄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는 대체 어디서 살라는 거야? 영자는 들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했다. 영자는 끊지 않았다. 다 들었다. 말이 잦아들었을 때 영자가 천천히 말했다. 그 집은 처음부터 손자에게 줄 생각이었다. 짧은 침묵. 하지만 너희에게는 아니었다. 전화를 끊었다.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골목 아래 국밥집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 아침부터 국을 끓이는 곳이었다. 냄새가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왔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그 목소리 안에서 민석이 아직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을 빼앗기면 울던 그 아이의 목소리가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눈물이 오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슬펐던 것이거나 이 결정이 충분히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영자는 그냥 앉아 있었다. 국밥집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다. 영자가 시내에 자신의 공간을 구한 것은 2달 후였다. 동생 집에서 임시로 지내면서 집을 알아봤다. 크지 않아도 됐다. 자신의 물건들을 두고 요리를 하고 밤에 잠을 잘 수 있으면 됐다. 창문이 있어야 했다. 바람이 통해야 했다. 시장 골목에 인접한 빌라 2층이었다. 창문 하나가 골목을 향하고 창문 하나는 작은 뒷마당 쪽이었다. 뒷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아직 열매가 없었지만 잎이 무성했다. 영자는 처음 방을 보러 갔을 때 감나무를 먼저 봤다. 집주인이 평수와 관리비를 설명하는 동안 영자는 뒷마당 창문으로 보이는 나무를 보았다. 잎의 표면이 윤이 나고 깊은 녹색이었다. 바람이 불자 잎들이 함께 흔들렸다. 이 집으로 정했다. 이사를 했다. 짐이 적었다. 큰손, 도자기 그릇들, 옷가지, 사진첩. 그것들을 차에 실으면 한 번에 됐다. 동생이 도와줬다.
둘이서 1시간 만에 정리가 됐다. 방이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상한 감각이 왔다. 홀가분함이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집을 팔고 아들 곁을 떠나고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왜 가벼운가? 무언가를 잃었는데 왜 짐이 내려진 것 같은가? 생각하면 알 수 있었다. 그 아파트에서 영자는 오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고집을 부리지 않으려는 것.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삼키는 것. 아들의 침묵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무게였다. 그 무게가 이제 없었다.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었다. 아직 아들 생각이 났다. 지훈 생각이 났다. 그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짐이 아니었다. 생각되는 것이었고 기억되는 것이었고 그리운 것이었다. 짐으로 짊어지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은 달랐다. 영자는 아침마다 시장 골목을 걸었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냥 걸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고 건어물 가게 앞을 지나고 채소 가게 앞을 지났다. 가게들이 하나씩 문을 열었다. 아주머니들이 상자를 들고 나왔다. 아저씨들이 물건을 정리했다. 그 소리들과 냄새들이 영자에게는 익숙했다. 수십 년의 분식집 시절이 이런 소리와 냄새 속에 있었다. 새벽 시장 재료 받아오는 것, 가스버너 앞에서 시작하는 하루. 몸이 그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이 골목을 걸으면 그 시절이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 같았다. 건어물 가게에 80 넘은 할머니가 있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 앉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서 좌판을 정리했다. 멸치를 손질하고 다시마를 바람에 말리고 포장지를 정리했다. 몸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했다. 영자가 어느 날 말을 걸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할머니가 멸치를 손으로 고르면서 말했다. 앉으면 더 힘들어. 짧은 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있었다.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 멈추는 것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 몸이 그것을 아는 사람의 말이었다. 영자는 그날 저녁 조금 늦게까지 골목을 걸었다. 가게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 국밥집이 가장 마지막까지 불을 켜두고 있었다. 영자는 그 집 앞에서 잠깐 섰다. 안에서 국 끓이는 냄새가 났다. 밤새 끓이는 국이었다. 이런 집은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영자가 분식집을 하던 시절과 비슷했다. 불이 꺼지지 않는 공간. 그 앞에서 영자는 자신이 오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했다. 꺼지지 않는 불이었다.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닫고 그 사이 내내 무언가를 끓였다. 아들을 위해, 손자를 위해. 자신을 위한 불이 아니었다. 이제는 이 방에서 이 골목 근처에서 자신을 위한 불을 켤 수 있었다. 그날 밤 영자는 큰 솥을 꺼냈다. 사고를 살 것이었다. 내일 아침 시장에서 어떤 뼈를 고를지, 얼마나 끓일지, 어떤 그릇에 담을지를 생각했다. 아무도 버릴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배수구에 쏟을 사람이 없었다. 자신이 끓인 것을 자신이 먹을 것이었다. 그것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자신을 위해 밤을 지키는 것. 그 생각 하나가 가슴 안쪽을 조용히 채웠다. 속초 해변을 매일 걷기 시작한 것은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다. 처음에는 짧게. 해변 입구에서 조금 걷다가 돌아왔다. 모래 위를 걷는 것이 발에 낯설었다. 단단한 바닥이 아니라 발 아래로 꺼지는 것. 매 걸음마다 발이 조금씩 잠겼다. 그것이 처음에는 불안정하게 느껴졌다. 익숙해지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 후로 거리가 늘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천천히 한 번에 걸을 수 있게 됐다. 걷는 동안 바다가 옆에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멀리 고기잡이 배가 보였다. 처음에는 아들 생각이 많이 났다. 민석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초등학교 때 영자가 운동회를 밤만 보고 가게로 돌아갔을 때 민석이 도시락 통을 들고 서 있던 모습. 그 표정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에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미안했다. 화가 났다가도 민석에게 섭섭했다가도 다시 미안해졌다. 그것이 반복됐다. 파도처럼. 들어왔다가 나가고 또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파도가 조금씩 낮아졌다. 낮아진 것이 아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파도가 낮아지면 더 먼 곳이 보였다. 아픔 너머의 것이 보였다. 민석이 좋은 아들이었던 기억들. 어렸을 때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던 것. 18살에 혼자 대학교 원서를 준비하면서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칭얼대지 않았던 것. 그 아이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아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인가? 영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다. 아내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둘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 그 두려움이 침묵으로 표현됐고 그 침묵이 영자에게는 고요한 상처가 됐다. 이해하는 것이 용서와 같은 것인가? 영자는 그 경계를 명확하게 긋지 않으려 했다. 둘 다이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했다. 그냥 아들이었다. 미운 아들이었고 그래도 아들이었다. 걷는 동안 오래 생각한 것이 있었다. 사골 국물이 배숙으로 사라지던 소리. 그 소리가 오래 귀에 남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하지만 해변을 걸으면서 그 소리를 떠올릴 때 이상하게도 분노가 따라오지 않았다. 왜인지 생각했다. 나리를 용서했기 때문인가? 아니었다. 용서는 결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용서는 그냥 어느 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분노가 없는 것은 자신이 이제 그 소리로부터 충분히 멀어졌기 때문이었다. 물리적으로만이 아니라 그 소리가 더 이상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 거리에 도달했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는 영자에게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영자는 그 소리보다 더 많은 것이었다. 수십 년의 분식집이었고 봉철과의 생이었고 민석을 키운 것이었고 지훈을 위해 솥을 지킨 밤이었고 해변을 걷는 지금이었다. 그 소리 하나가 영자의 전부가 될 수는 없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이 분노가 따라오지 않는 이유였다. 어느 날 아침 해변에서 아이를 만났다. 혼자였다. 어른 없이 혼자 해변에 나온 것이었다. 6살이나 7살쯤 되어 보였다. 모래 위에 쪼그리고 앉아 모래성을 쌓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퍼서 쌓고 또 퍼서 쌓고. 영자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냥 지나치면 됐다. 아이는 혼자 잘 놀고 있었다. 그런데 발이 멈췄다. 아이의 손 모양 때문이었다. 모래를 잡는 방식이 지훈과 비슷했다.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새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것도 비슷했다. 영자는 그 옆에 앉았다. 아이가 올려다봤다가 다시 모래성으로 시선을 돌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가 모래를 쌓았다. 영자는 그것을 보았다. 한참 후 아이가 멀리서 부르는 어른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영자는 혼자 남았다. 모래 위에 앉아서 파도를 보았다. 지훈이 그리웠다. 그리움은 슬픔과 달랐다. 슬픔이 무거운 것이라면 그리움은 따뜻한 것이었다. 그 아이가 자라고 있을 것이었다. 말이 늘고 있을 것이었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을 것이었다. 그 아이의 삶이 영자 없이도 이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맞는 것이었다. 아이는 자라야 했다. 할머니에게 묶여 있는 것이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다. 영자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것이 할머니와 손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서로를 붙잡지 않는 것. 각자의 방향으로 가면서 그러나 서로를 잊지 않는 것.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지훈이 찾아온 것은 그 이듬해 봄이었다. 봄비가 막 그친 날이었다. 아스팔트 위에 빗물이 남아 있었고 잎들이 더 진해진 녹색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런 날 특유의 흙냄새와 풀냄새가 골목에 깔려 있었다. 영자는 부엌에 있었다. 점심을 준비하던 참이었다. 국을 올려두고 채소를 썰고 있었다. 도마 위에서 칼소리가 났다. 리듬감이 있었다. 이 리듬을 수십 년 동안 냈다. 몸이 기억하는 리듬이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누가 올 것이라는 예상이 없었다. 동생이 오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 배달을 시킨 것도 아니었다. 문을 열었다. 지훈이었다. 키가 컸다. 영자가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확연히 자랐다. 얼굴 윤곽이 더 또렷했다. 아이의 얼굴이 서서히 사람의 얼굴이 되어 가는 중이었다. 눈이 봉철을 닮았다. 영자가 처음 알아본 것이 그것이었다.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 눈빛에 웃음기가 담겨 있는 것.
할머니, 두 글자가 귓속으로 들어왔다. 지난 몇 달 동안 아무도 영자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동생은 언니라고 불렀다. 시장 골목 사람들은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라는 단어를 들은 것이 오래된 일이었다. 그 단어가 들어오면서 가슴 안쪽 어딘가가 따뜻해졌다. 들어와. 아이가 들어왔다.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 보는 아이다운 눈이었다. 가엾다거나 불편하다거나 하는 기색이 없었다. 창가에 감나무 잎이 보였다. 봄비를 맞고 더 짙어진 녹색이었다. 영자는 부엌으로 갔다. 국 상태를 확인했다. 고등어가 들어가 있었다. 지훈이 고등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어릴 때 할머니 밥 중에서 고등어가 제일 좋다고 말한 것이 기억났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영자는 지훈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냥 고등어가 있었고 오늘 그것을 요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가 왔다. 그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이었다. 밥상을 차렸다. 지훈이 앉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그릇을 입 쪽으로 가져가다가 온도를 확인하는 것처럼 잠깐 멈췄다. 그리고 그냥 먹었다. 뜨겁지 않냐고 물어보려 했는데 아이가 이미 먹었다. 영자는 아이가 먹는 것을 보았다. 고등어를 밥 위에 얹어서 먹었다. 가시를 바르면서 먹었다. 가시를 바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인지 언제 익힌 것인지 영자는 몰랐다. 하지만 아이가 가시를 바르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다. 밥을 반 정도 먹었을 때 지훈이 말했다. 할머니 어릴 때 그 국 맛있었어요. 국. 어린 시절 할머니가 끓여준 사골국 이야기였다. 배숙으로 사라진 그 국물. 그릇을 빼앗기기 전에 먹었던 것인지 먹지 못했는데도 기억에 남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아이가 그것을 기억했다. 영자는 웃었다. 자신이 웃는 것이 느껴졌다. 며칠 만에 처음인지 몰랐다. 아니 며칠이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종류의 웃음,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웃음은 오래된 것이었다. 그래? 그리고 그럼 나중에 또 끓여줄게. 나중에.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영자는 나중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시간이 앞으로도 있었다. 그 시간 안에 지훈이 또 올 것이었다. 영자가 솥을 걸 것이었다. 사골을 넣고 물을 붓고 밤을 지킬 것이었다. 아침에 기름을 걷어낼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에게 줄 것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배숙으로 버릴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 밥상을 치우면서 지훈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영자가 뒤에서 지켜봤다. 아이가 그릇을 씻었다. 솜씨가 좋지 않았다. 헹구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영자가 손을 뻗어서 다시 헹궈주고 싶었지만 하지 않았다. 배우는 것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는 중이니까. 지훈이 돌아갈 때 현관 앞에서 잠깐 머물렀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가 그냥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나갔다. 영자는 문이 닫힌 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음에 또 온다. 그 말이 가슴 안에 조용히 들어 앉았다. 지훈이 다녀간 그날 저녁 영자는 시장에 갔다. 저녁 시장이었다. 낮보다 한산했지만 생선 가게들은 아직 열려 있었다. 정육점도 열려 있었다. 영자는 정육점 앞에서 멈췄다. 사골 있어요? 정육점 주인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사골 한 세트. 등뼈와 무릎뼈. 오늘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영자는 받아서 무게를 손으로 느꼈다. 묵직했다. 가져왔다. 집에 와서 큰 솥을 꺼냈다. 분식집 시절부터 함께한 솥이었다. 이 솥이 이 방으로 올 때도 영자가 직접 들고 왔다. 가방에는 넣을 수 없었다. 별도로 들고 와야 했다. 무거웠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이 솥 안에서 수십 년 동안 무수한 것들이 끓었다. 그것들이 지금도 이 솥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냄새로 색으로 솥이 열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뼈를 찬물에 담갔다. 핏물을 뺀다. 두어 시간. 물을 갈고 다시 두어 시간. 이 과정이 귀찮아서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잡내가 난다. 잡내가 나는 국을 끓일 것이라면 끓이지 않는 편이 낫다. 대야를 들여다보았다. 물이 붉게 물드는 것이 보였다. 핏물이 나오고 있었다.
뼈 안에 있던 것이 나오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와야 했다. 그것을 충분히 빼내야만 깨끗한 것이 만들어졌다. 밤 10시 불을 올렸다. 첫 번째 삶기. 하얀 거품이 올라왔다. 천천히 쉬지 않고 국자로 걷어냈다. 또 올라왔다. 또 걷어냈다. 이것이 이 과정의 이치였다. 올라오는 것을 걷어내는 것. 걷어낸 자리에 또 올라오는 것을 또 걷어내는 것. 이것이 삶과 비슷했다. 쌓이는 것들을 걷어내는 것. 걷어낸 자리에 또 쌓이는 것을 또 걷어내는 것.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다만 계속 걷어냄으로써 국물이 맑아지는 것이었다. 물을 버리고 뼈를 씻었다. 다시 물을 붓고 불을 낮췄다. 가장 약한 불. 팔팔 끓이면 탁해진다. 오래 낮게. 소파에 앉았다. 솥에서 소리가 났다. 낮은 일정한 소리. 혼자 일하는 소리. 아파트에서 밤마다 이 소리를 들었다. 나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채로 옆방에서 자고 있을 때 솥이 이 소리를 내는 동안 영자는 혼자 이 소리와 함께 있었다. 지금은 달랐다. 아무도 없었다. 솥과 영자만 있었다. 그것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이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었다. 방해받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고, 자정이 됐다. 국물 색을 확인했다. 아직 맑았다. 더 끓여야 했다. 소파로 돌아왔다. 창밖에 속초 시내의 불빛들이 있었다. 아직 켜져 있는 것들이 있었다. 일하는 것들, 기다리는 것들,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들. 영자는 그 불빛들을 보면서 생각했다. 내일 아침 지훈에게 이 국물을 어떻게 가져다 줄지를. 며칠 후에 지훈을 만날 약속을 잡을 것이었다. 아니면 지훈이 또 찾아올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국물은 준비되어 있을 것이었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버리지 않을 것이었다. 새벽 2시. 국물이 뽀얗게 변했다. 그 빛깔을 보았을 때 오래된 만족감이 왔다. 기다린 것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오래 지켜봐야 드러나는 것이었다. 국자로 조금 떠서 맛보았다. 진했다. 고소했다. 짠맛이 없는데도 맛이 있었다. 간을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만드는 것이었다.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다. 이 맛이 지훈의 몸 어딘가에 남을 것이었다. 할머니가 끓인 것의 맛으로. 밤을 지켜가며 만든 것의 맛으로. 아무도 버리지 않은 것의 맛으로. 그것이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름이 왔다. 속초의 여름은 짧고 강렬했다. 동해 쪽에서 밀려오는 습기가 도시 전체에 깔렸다. 태양이 바다 위에서 부서졌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빠져나가고 또 몰려들었다. 도시 전체가 한 계절 동안 들뜨고 소란스러웠다. 영자는 그 소란함 속에서도 아침마다 해변을 걸었다. 사람이 많은 시간대는 피했다. 해가 뜨자마자 아직 피서객들이 나오기 전에. 해변은 그 시간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 혼자 바다를 향해 앉아 있는 사람들. 각자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영자는 그중 가장 이른 쪽에 속했다. 신발을 벗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다. 모래 위로 발이 닿는 감촉이 익숙해졌다. 처음에 불안정하게 느껴지던 것이 이제는 오히려 맨발에 더 가까운 것 같았다. 단단한 것 위에 서는 것보다 조금씩 꺼지는 것 위에 서는 것이 발이 더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파도가 닿는 경계까지 걸어갔다. 물이 발등을 덮었다. 여름 바다는 차갑지 않았다. 수온이 올라가 있었다. 발 아래 모래가 움직였다. 파도가 쓸고 나갈 때마다 모래가 조금씩 재배치됐다. 발이 그 안에서 조금씩 내려앉았다.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안개 없이 선이 또렷한 날이었다. 여름의 수평선은 겨울보다 더 선명했다. 하늘과 바다 사이에 한 줄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다. 끝이 없는 줄. 시작도 없는 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줄. 22살에 처음 이 줄을 보았을 때 울었다. 세상이 막히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69의 영자는 울지 않았다. 다만 오래 바라보았다. 이 줄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47년이 지나도 이 줄은 여기 있었다.
자신이 분식집을 하는 동안도, 봉철이 아프던 때도, 민석을 혼자 키우는 동안도, 아파트를 사고 파는 동안도 이선은 여기 있었다. 세상은 자신의 사정과 무관하게 여기 있었다. 그것이 처음에는 무정하게 느껴졌다. 자신이 무너지든 일어서든 세상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 하지만 지금은 달리 느껴졌다. 그것이 오히려 든든했다. 자신이 어떤 상태이든 이선이 여기 있을 것이라는 것이. 넘어져도 이선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파도가 들어왔다. 발 아래 모래가 조금 더 패였다. 영자는 그 안에 서 있었다. 조금씩 내려앉았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저 멀리 고기잡이 배가 수평선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느렸다. 저 배가 수평선에 닿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수평선은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었다. 아무리 향해 가도 항상 같은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배는 가고 있었다. 향해 가는 것과 도달하는 것이 반드시 같지 않다는 것. 영자는 그것을 알았다. 그래도 향해 가는 것이었다.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수평선을 향해 가는 것. 닿을 수 없지만 향하는 것.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 앞으로 날아왔다. 손으로 쓸어 넘겼다. 소금기 있는 바람이었다. 수십 년을 맡아온 냄새였다. 이 냄새가 자신을 이 도시와 연결시켜 준다는 것을 알았다. 속초에서 시작해서 속초에서 살고 속초에서 늙어가는 것. 그 도시의 공기가 몸 안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것이 자신을 이 땅에 속하게 하는 것이었다. 아들도 며느리도 아파트도 아니었다. 이 냄새였다. 파도가 한번 크게 왔다가 물러났다. 발이 모래 안으로 더 깊이 꺼졌다. 영자는 발을 빼지 않았다. 그냥 그 안에 있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수평선 아래에서 빛이 먼저 왔다. 분홍색이었다가 주황이 됐다가 금빛이 됐다. 그 빛이 바다 위에 번졌다. 바다색이 매 순간 달라졌다. 검은색에서 남색, 남색에서 쪽빛, 쪽빛에서 푸른빛, 그 위에 금빛이 올라왔다. 이 광경을 몇 번이나 봤는지 셀 수 없었다. 그런데도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이 광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다.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었다. 예전에는 분식집 때문에 빨리 돌아가야 했고 아들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고 지훈 때문에 걱정이 앞섰다. 그 모든 것들이 이 광경 위에 겹쳐져 있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겹치지 않았다. 수평선과 해도 뒤와 파도 소리. 그것만 있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수면 가까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멀리서 또 한 마리가 뒤따랐다. 파도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영자의 발이 모래 안에 박혀 있었다. 단단하지 않은 것 위에 서 있었다. 매 파도마다 움직이는 것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았다. 오래 살면서 배운 것이 있었다. 단단한 곳에서만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많은 곳에서 설 수 없다는 것. 움직이는 것 위에서도 서는 법을 아는 것이 진짜 균형이라는 것. 영자는 그것을 지금 발바닥으로 느끼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바다 위에 빛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영자는 그제야 발을 뺐다. 모래가 발등에서 흘러내렸다. 발자국이 남았다. 파도가 들어와 그것을 지웠다. 신발을 신었다. 걸어가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발자국은 이미 없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기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영자의 인생은 그제야 다시 시작되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의 라디오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